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화장품과 섬유 의복 관련 종목들의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연말 연초 소비재 섹터의 주가 변동성을 키울 만한 이벤트는 미국과 중국의 매크로 환경의 변화다라고 분석했고요. 당분간 미국과 중국에 대한 기사 흐름에 업종 주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을 주목하자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4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가 기대되는 기업 수가 많은 업종으로 자본재와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이 꼽혔습니다.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기업들을 보자면 GS건설과 더존비전, 제조항공 등을 뽑았는데요. 이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는 음식료와 담배, 증권과 유틸리티 등도 꼽혔다라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6분 기준으로 파인메딕스는 공모가 대비해서 2배 이상 넘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인메딕스는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형 타이프인 점막하 박리술형 나이프가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새내기주들의 최근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가 탄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중국과학원사나 중국과학기술대 연구진은 지난 16일 새로운 양자 컴퓨터 프로세서를 개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연구진은 105큐비트 프로세서인 쭈중츠 3.0이 현존하는 최강의 슈퍼컴퓨터로 꼽히는 프론티어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서 구글의 양자칩 시커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 시장의 다양한 시선들이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을 이끌 만한 글로벌적인 기업이 없다. 그에 상응하는 기술력이 없다라는 게 또 산업적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은데요. 주가의 탄력들은 그 영향력을 받아가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오늘 다양한 모멘텀들이 적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도 체크해봐야 할 다양한 종목군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지금 마감 시장 앞두고 우리 시장의 종목군들은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지 마감가들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파란불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요. 다소 시장의 상황들이 조금은 누그러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반도체 투톱들 볼까요? 엇갈린 양상들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관한 저점에 관해서 또 한 번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졌죠. 증권사에서는 일제히 하향 리포트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게 또 한 번 시장의 악재로 반영된 모습이고요. 다만 하이닉스 쪽으로는 1.3%의 상승률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4거래일 이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쪽으로는 이 거래 연속으로 매수세까지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한 업종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조선 업종들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시점에서는 4%가량 상승하면서 오늘의 마감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밸류업 기대감 받았었던 금융주들은 연이은 하락세를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HD 현대도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HD 그룹주들을 필두로 전반적으로 이 운수 장비 업종들을 이끄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 기아차도 테슬라 쪽에 관한 이슈들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요.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보적인 이슈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약가 인하 정책에 관해서 어떤 특정한 스탠스를 내세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대장주로 일컫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상승하고 있지 않은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경영권 분쟁에 관한 이슈들이 있었던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는 10%가량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특정적인 섹터군들 제외하고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거래대금이 급감했기 때문에요. 시장에 관한 모멘텀들이 크게 작용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셔야겠죠. 그 이후의 전략까지도 저희가 꼼꼼하게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이 시장 이겨내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켓 쇼쇼쇼 2부도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시장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우리 오늘 또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앤리서치의 최지웅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랑 같이 시장 좀 살펴보셨습니다. 네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본부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월봉을 했을 때 6개월 지금 음봉이거든요. 네. 이번 이제 12월에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일단 음봉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요 근래 이제 제 기억상으로 코스피가 6개월 넘게 음봉 마감한 적은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앞전에 고점을 찍었을 때도 5개월이 최대였고 맞아요. 5개월 이후로 또 반등이 나왔었고. 근데 이번에 지금 6개월 넘게 음봉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증시에 대한 밸류는 분명히 싸져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오히려 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분명한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국채 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환율까지도 같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개인 수급 혹은 지수에 대한 방어 부분들을 기관이나 뭐 금융투자들이 좀 해주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여력 자체가 좀 크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 부분 어느 정도 지금 상방보다는 좀 하방 혹은 박스를 치면서 움직이는 좀 양상들이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배당받은 것이 확정되는 기준일이 오늘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내일 기점으로 금융투자 쪽에 좀 매도세까지 출회가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럼 일단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투자까지도 같이 매도로 출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증시의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은 높겠죠. 다만 일단 내일 수급의 금융투자의 좀 수급이 어떻게 잡힐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너무 미증시랑 반대로 디커플링 현상들이 너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일단 좀 개인적으로 증시의 좀 상방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임기 임박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근데 통상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증시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기조를 1년간은 계속 유지해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반대로 국내 증시 역시도 97년 이제 외환 위기 조짐을 보였었던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기 때는 상승이 다 나왔어요. 임기 첫 해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좀 변수를 하게 되면 트럼프의 변수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일단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국내 증시는 좀 올랐었습니다. 물론 이제 임기 첫 해에는 미국이 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좀 많이 풀죠. 그 여파에 대한 영향들이 좀 국내 증시 쪽에서도 계속 좀 작용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좀 색깔이 좀 다른 게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네. 이게 과연 임기 첫 해에 여태까지 데이터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매번 상승 기조를 좀 많이 보여줬는데 과연 이번에도 상승 기조를 좀 보여줄지 여부는 좀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더 이상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일단 현 부근이 좀 저점이라고 좀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2,400포인트 선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가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일단 저는 잡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400포인트 부근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매수세가 동반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2,400포인트가 단기적인 저점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임기 첫 해까지 지금은 묶여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디스카운트 구간 분명히 돌입은 했다고 맞아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래도 내가 실적 대비해서 과다하게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잘 짚어주셨던 게 6개월 연속으로 코스피가 음봉 마감했던 게 역사적으로 단 2번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 그 여부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이어지는 코너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역시나 핫 섹터 그리고 핫 종목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늘 시장을 움직였었던 섹터들을요.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각각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의 yes or no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인 시장의 전략들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자, 많이 주목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섹터, 핫종목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그래도 몇몇 테마들은 형성되는 느낌들이 보여주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시간일 것 같아서요. 오늘 핫섹터 처음으로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는지 본부장님 네네.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제가 오늘 좀 섹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지금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지금 당선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론 머스크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밀고 있는 또 산업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간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가 많은 관심을 받아왔긴 했었지만 너무 미래지향적인 산업군이다 보니까 실적과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맞아요. 재료가 나와주게 되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의 급등이 나왔다 또다시 가격에 대한 되돌림 현상들이 좀 많이 나와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색깔이 달라졌죠. 자율주행이라는 하나의 좀 산업군이 형성이 되면서 그 안에 드론도 붙어 있고요. 이제 또 로봇까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시작이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좀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성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일단 저는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 규제 완화를 정말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의 수혜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율주행 쪽은 이제는 실적 기대감도 붙어주면서 산업에 대한 성장성, 즉 모멘텀까지도 같이 붙어준다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자율주행이 지금 가격적인 프리미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높은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으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또 큰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준 기업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가격에 대한 밸류 그리고 앞으로의 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의 밸류 부분들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지금의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단 저는 아직은 리스크는 좀 있다고 봐요. 일단은 산업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과연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 시기가 과연 언제 도래를 해줄지 이 여부도 일단 체크를 해줘야 되고 내년에 국내 기업들이 이 신규 수주량이 얼마나 늘어날 수가 있을지도 일단은 하나의 키워드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자율주행 쪽이 전부 다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확실하게 좀 옥석 가리기를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자율규제에 관한 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벌써부터 많은 스탠스가 좀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적으로 좀 접근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종목군들 예스월 노로 한번 뽑아주셨는지 네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일단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피런티어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사실 두 기업 전부 다 좋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네. 두 기업 전부 다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예스네요. 네, 그렇죠. 네. 예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 두 기업이 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예스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 좀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이 4D 이미지 레이더를 주력으로 좀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로봇이나 드론 쪽으로도 산업의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입장에서는 레이더의 수요가 증가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이 일단 붙어줄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거든요. 거기 특히 우리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뭐 애플이나 구글, 테슬라 부분에서도 러브콜을 받았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러브콜을 일전에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레이더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의 특화적인 개발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한테도 러브콜을 좀 받아왔던 부분들인데 레이더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비정형 안테나 부분들의 기술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진짜 어레이 기술인데 이게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부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레이더에 대한 부분들의 광범위, 뭐 고해상도라든지 뭐 적용 범위를 넓히려면은 안테나 개수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안테나 개수라는 것 자체가 가격적인 부분들도 부담감으로 좀 접해져 있는 지금 시기에서 결국 안테나 수를 늘려야만이 레이더의 가동 범위가 넓혀진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그 반대라는 거죠. 어레이 기술 자체가 안테나의 개수에 상관없이 자체적인 빅데이터라든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고해상도를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열의 기술력이 계속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한테 주목을 받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레이더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내년에는 아마 올해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해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 팔란티어랑 지금 안두릴이 국방부 입찰 컨소시엄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안두릴 쪽에 레이더를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드론 관련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적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드론 쪽이 활성화가 되고 자율주행 쪽이 활성화가 되고 또 로봇 쪽이 활성화가 된다 하게 되면은 필수로 들어가는 게 또 레이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올해보다 내년이 확실하게 좀 벚꽃이 피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들도 있죠. 1200제 국방 컨소시엄 구축에 또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네네.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피런티어를 꼽아주셨잖아요. 네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좀 대장주로서 네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예스를 또 선택해 주신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인데 사실 자율주행하게 되면 레이더도 레이더지만 카메라도 빠질 수가 중요하죠. 없어요. 네. 카메라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들을 좀 작용해주고 있고 이것도 드론이나 로봇 쪽에 또 똑같이 카메라 모듈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랑 좀 동행한 성격들은 가지고 있지만 둘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은 다르다라고 좀 보시는 게 간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피런티어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던 부분들이 최근에 주요 임원들이 좀 장내 매도를 했다라는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장내 매도를 좀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피런티어의 고점이 왔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불거질 수밖에 있는 거죠. 장내 임원들이 좀 매도를 진행했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 좀 불안감으로 좀 작용을 시켜줬던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엔 이 장내 매도에 대한 여파는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사업성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피런티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업성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 개화 이런 부분들을 전목적으로 놓고 본다게 되면은 피런티어의 사업성 자체는 전혀 저는 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신속하게 발의를 해줘야 됩니다. 신속하게 발의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자율주행 쪽은 조금 더 수급의 순환매가 강하게 좀 붙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뭐 피런티어도 피런티어지만 레이더 혹은 카메라 모듈 전문적으로 특화돼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그중에 하나가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런티어 같은 경우가 좀 대장 역할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일전에는 카메라 모듈 하게 되면 캠시스가 대장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캠시스가 대표적으로 좀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했었다가 이게 색깔이 조금 넘어갔죠.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피런티어가 일단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부분들의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오히려 눌릴수록 이거는 눌림목의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 뭐 기술적인 관점으로 놓고 봐도 최근에 좀 과대 낙폭이라고 보기에는 보다는 일단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일단은 단주 거래로 주가를 좀 빼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 여전히 좀 제한적인 수급 내에서 전체적인 섹터의 순환매가 돌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피런티어 쪽에는 독단적으로 수급이 또 몰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한적인 수급 내에 이 매도 물량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매수 물량이 좀 없어서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지 저는 뭐 앞으로 사업성이나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좀 밸류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충분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런티어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모두 다 좋은 의견들 함께 해주셨고요. 섹터 단에 관한 계속되는 흥행성 여부들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핫섹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핫섹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어떤 핫섹터 한번 선정을 해오셨는지 본부장님 멋있게 한번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영상 콘텐츠 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딱 한 가지죠. 오징어 게임 2가 오늘입니까? 네, 그죠? 오늘 일단은 네. 전 세계적으로 개봉하더라고요. 몇 시죠? 오후 5시로 오후 알고 5시 있는데 입니까? 네. 전 세계로 좀 개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옥게임 1이 나오고 나서 거의 3년 만이죠. 그럼요. 3년 만에 일단 오징어 게임 2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1에서 너무 히트를 많이 너무 쳐가지고 재밌었어요. 이 기대감이 일단은 굉장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는 측면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영상 콘텐츠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게 앞전에 넷플릭스에서는 흑백 요리사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몰이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넷플릭스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흑백 요리사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이어줄 만한 메가 히트작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또 급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 IP 쪽에 대한 부분들의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용자들의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은 이번 오징어 게임 2 개봉하고 나서도 아마 이용자 수는 급감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급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이후에 오징어 게임 2를 대타로 받아줄 만한 어떤 메가 히트작들이 과연 나와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됩니다. 그때 이후로는 일단은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나오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까지는 네.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또 하얼빈이 어제 또 개봉을 했잖아요. 하얼빈까지도 지금 어제 재밌대요. 개봉했는데 네. 벌써 이틀 만에 맞아요. 100만 누적 관객수를 넘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다고 합니다. 네. 서울의 봄 제작진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도 물론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관객 모객 수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영상 콘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순환매가 또 돌아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네. K 콘텐츠가 네. 굉장히 이제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제가 크리스마스 날 명동을 갔는데요. 왜 웃으시죠? 아, 네.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다들 카메라로 뭘 찍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뭘 찍지라고 봤더니 뭘 찍고 계셨는 줄 아세요? 그 밖에 보이는 이거 오징어 게임 예고편을요. 아. 다 찍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K 콘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구나 그런 걸 네네. 좀 느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려될 거는 세론에 작용되지 않을까. 그 우려감들 좀 시장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사실 세론이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도 좀 다소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세론 구간들을 우리가 좀 세론에 대한 부분들의 부담감을 갖고 있다 하게 되면은 저는 사실 그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네. 세론보다는 기대감에 일단은 조금은 더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종목이 딱 나왔잖아요. 네네. 예솔 노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일단 개인적으로 아마 위직 스튜디오를 예스로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노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네, 쇼박스를 네. 좀 예스를 가지고 네. 왔고 위직 스튜디오 하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 2, 뭐 원 관련주로도 많이 움직였던 기업인데 일단 위직 스튜디오가 최근 2에서 조금 더 많은 반사 수혜를 받는 이유가 버킷 스튜디오가 지금 거래 정지예요. 버킷이 일전에는 오징어 게임 1 때 굉장히 또 큰 수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버킷 스튜디오가 지금은 거래 정지이다 보니까 위직이 그 여파도 조금 더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또 이정재가 체제주주로 있는 지금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랑도 전략적인 업무 협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오징어 게임 2 관련으로 지금은 좀 묶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저는 위직 스튜디오가 노를 들었던 부분들이 여전히 실적 부분들이 조금 저는 걸립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불안감이 일단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렇게 증거금 100% 잡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테마에 대한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든지 혹은 테마의 수급이 조금 많이 꺾인다 싶으면은 굉장히 또 납부도 빠르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안정적인 부분들을 추구를 했을 때는 위직 스튜디오가 과연 오징어 게임 2에서에 대한 부분들의 테마 말고 딱히 다른 테마를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위직 스튜디오를 제가 좀 노를 들었던 부분들인데 그래도 이제 하나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중국에서 지금 무비자 있고 그 부분들을 좀 해제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지금 위직 스튜디오가 지금 노리는 게 중국 쪽의 마케팅을 좀 노리고 있어요. 중국 쪽에 지금 사조 영웅전이라는 이 영화 부분들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마케팅이 얼마나 또 강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당장 뭐 증시에서 움직이는 것은 오징어 게임 2로 관련으로 지금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 저는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접근을 해도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약간 대장주격으로의 또 네. 취급을 받았던 건데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쇼박스 쪽이 예스이니까 이제 본부장님 어떤 관점일까요? 일단 쇼박스는 조금 다른 게 영화나 투자 배급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건 오징어 게임 2가 만약에 흥행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영상 컨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 증가 혹은 영화 쪽에 대한 부분들의 관객 모객 수 증가 K 컨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의 조금 더 인지도가 증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게임2가 흥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뭐 국내 영화나 드라마 수요 쪽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붙는다 하게 되면은 일단 가장 먼저 쇼박스가 좀 움직여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그래도 재무 구조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재무 구조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들 출해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좀 높고 반대로 중장기 홀더들에 대한 물량들 역시도 크게 출해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워낙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예스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미 대표작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파묘부터 살인장난감 그리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굉장히 큰 인기인 사랑의 하츄핑 부분, 네, 하츄핑까지도 일단은 이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일단 이제 파묘 같은 경우도 IPTV의 매출 반영 부분들 혹은 해외 판권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익성 기대를 내년에 좀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오징어 게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주요 작품들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증대, 수익성 증대까지도 일단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콘텐츠 쪽에 좀 수요가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은 쇼박스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K 콘텐츠가
정말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네, 부분이 그렇죠.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쇼바스 쪽 좋게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은 컨텐츠 유통 쪽에 관해서 조금 더 전망이 좋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은 유통 쪽, 유통이나 배급 쪽이 조금 더 가망이 클 가능성이 가망이 높겠죠. 워낙 이제 국내 증시 지금 딱 움직이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네.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강하고 네. 그럼 테마에 너무 강하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기업들도 뭐 테마 엮여 있는 상황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말로 전해지게 되면은 지금 테마가 다 엮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테마에 대한 수급이 죽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 사업성에 대해 정말 색깔이 많이 묻어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색깔이 좀 많이 묻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색깔이 많이 안 묻어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 낙폭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고요. 반대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도 그 회복력 자체도 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유통 쪽이라든지 제작 배급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쇼박스가 위직 스튜디오보다는 조금 더 강세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리포트들도 이쪽으로 좀 상향 리포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배급이나 유통 쪽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K 콘텐츠 열풍을 타고 편의점도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네네네. 하는데 이쪽에 관해서 우리가 확장시켜서 보는 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편의점 유통 쪽 같은 경우도 사실 요새 굉장히 많잖아요. 뭐 도시락이나 뭐 네. 삼각김밥 보게 되면은 좀 뭐 신기한 것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뭐 비트코인 도시락 이런 것도 많고 이더리움 도시락도 많고. 비트코인 도시락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광고 마케팅 효과가 그만큼 탁월하기 때문에 네. 많은 기업에서 편의점 쪽에 대한 부분들의 뭐 광고 마케팅을 좀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흑백 요리사 쪽도 뭐 호빵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밤티라미슈.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의 흥행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게 되면은 편의점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제품이 좀 출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제 내수 경기가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지가 일단 저는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키워드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편의점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고 일반 국민들이 돈을 또 써야 되고. 근데 요새 보게 되면은 사실 간편식적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 특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집에서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많이 안 먹다. 이번에 저도 크리스마스 때 밖에 나가니까 사람이 작년 대비해서 너무 없더라고요.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딱 그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사람들이 나와서 돈을 쓰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외식 문화 쪽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혹은 이제 간편식이라든지 이제 집에서 밥을 먹는 그런 부분들의 현상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간편식 쪽 같은 경우는 편의점의 수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가격도 싸기 때문에 도시락 같은 거 한 끼도 좀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편의점이 이제 그런 수혜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 주가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트리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굳이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편의점주는 정말 모멘텀이 없더라고요. 네, 정말 그래서 없습니다. 이게 네, 맞아요. 경기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그거 막 말고는 없습니다, 진짜로. 그 실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네네. 그렇게 주가 움직이지 그렇죠. 않는 왜냐면 것 이제 같아요. 네.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런 것 실질적으로. 같아요. 네. 그게 너무 색깔이 많이 묻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반도체도 많이 빠졌어요. 2차 전지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드론에 대한 부분들, 뭐 로봇, 조선, 극찬을 하고 있어요. 굳이 편의점에 투자할까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컨텐츠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직 스튜디오와 쇼박스에 관한 전략 잡아드렸기 때문에요. 오늘 오징어 게임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주가 흐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시장 마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또 이 마감 이후에 이슈 TMI 시간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슈 TMI 시간에서는 우리가 로봇과 조선 같이 융합해서요. 투자 전략을 좀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이는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꼼꼼한 전략 함께 할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저희 마감 시장 함께 보고요. 시장 전략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목요일 시장 오늘 마감 지어졌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한 모습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이 다만 매도폭을 조금은 축소시켰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마감 시황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면서요. 우리 시장 힌트들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뭐 개인이나 외국인이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뭐 기관이랑 금융투자가 그 매물을 조금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수급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는 해주기는 했지만 그렇게 좀 크게 양봉으로 좀 마감을 시켜주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다음 거래 이제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되지만 다음 주까지 이제 딱 한 거래 정도 남았잖아요. 다음 주까지 보게 네.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저는 이제 음봉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음봉 마감을 하게 되면은 6개월 정도의 지금 음봉 마감이 코스피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달은 개인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맞아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놓고 보니까 조선 쪽 여전히 강합니다.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HD 현대중공업부터 시작으로요.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뭐 필두로 지금 대부분 좀 강한 강세 흐름들 좀 연출이 됐었고요. 그 이제 로봇 쪽도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장 마감까지 여전히 좀 강한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딱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을 딱 놓고 보면은 여전히 정치적인 부분들의 이슈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 쪽에 많은 베팅이 좀 들어가지고 있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정책 쪽에 대한 부분들의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일단은 저는 개별적인 이런 종목 장세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앞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임기 첫 해에는 대부분 증시가 좀 많이 올랐던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상승으로 좀 계속해서 좀 돌아서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는 코스피가 2,400포인트만 이탈을 다시는 안 하기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상황이 좀 저점이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이랑 또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네, 근데 어쩌겠어요. 지금 뭐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매도를 또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어떻게 해서든 시장의 호재 혹은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좀 그런 재료들을 좀 계속해서 찾는다고 하게 되면은 가장 큰 거는 임기 첫 해 그게 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도 큰 의미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왜냐하면 네. 지금 뭐 증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들도 디스카운트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것은 가격이 정말 많이 싸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환율이 어느 정도 좀 꺾인다라는 그렇죠. 조짐을 보인다고 하게 네. 되면은 외국인들이 정말 물밀듯이 또 들어올 그럴 수 수 있을 있어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다 보니까 네. 저도 일단 환율이 거의 고점 부근대가 거의 오지 않았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단 환율이 어느 정도 꺾이는 조짐만 보여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말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 지금 버블을 보내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반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 구간이 싸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환율이 꺾이면은 굳이 안 들어올 이유도 저는 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매도보다는 그대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국내 증시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코너는요. 저희가 또 핫섹터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시장을 또 움직였었던 섹터군들 살펴보면서요. 간단히 포인트만 좀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오늘의 첫 번째 핫섹터 바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사실은 또 HD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조선주들 계속되는 이제 신고가 영역들 들어오고 있죠. 이쪽 섹터에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우리 포인트만 좀 짚고서 투자 전략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조선 쪽 결국엔 지금 호황기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선박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증가해주겠죠. 그럼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주게 되면은 이 선박 평형수 쪽이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은 딱 하나예요. 선박이 이제 자유롭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처리 장치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물질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배가 다니는 그 항로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부분들, 좀 뭔가 항로에 좀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처리시켜주는 그런 장치 역할을 좀 해준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뭐 캐리나 NK 같은 경우가 선박 평형수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HD 한국조선해양이 어느 정도 좀 섹터의 수익률을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박 평형수만 좀 따로 빼놓고 보기보다는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지금 호황, 사이클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조선의 훈풍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훈풍 이어져 가고 있고요. 두 번째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초전도체 쪽이 갑자기 또 네네. 오르더라고요. 제어 시스템 개발 소식이 좀 전해졌고 그 전거래일에는 뭐 특허 출원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네네. 전해지긴 했었고 특히나 신성델타테크는 연기금 쪽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좀 어찌 보면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저희 한번 투자 포인트 한번 짚고 네. 가보죠. 사실 저도 연기금 왜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연기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수급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네. 사실 들어올 만한 어떠한 좀 팔로우가 뭐가 있을까라고 있었나? 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신성델타테크만 놓고 봤을 때는 굳이 없다고 보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이제 결국엔 초전도체가 이것도 미래지향적인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AI 쪽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많은 또 수요도 증가를 시켜줄 것이고 또 많은 데이터 센터의 양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처리를 하다 보면은 그 열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열을 받다 보니까 결국엔 또 수혜를 받는 게 유리기판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연계성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유리기판으로 또 바꿔야만 열에 대한 부분들이 또 워낙 강화가 되어 있고, 근데 이 열을 온도를 또 낮추는 역할을 또 초전대체 쪽에서 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도 좀 나와주고 있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일단 전 연계성으로 조금 움직여주는 것도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 뭐 모비스 쪽이 좀 재료가 나왔더라고요. 모비스가 재료가 나왔는데 오히려 모비스는 생각보다 많이 못 네, 올라가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에는 초전도체 하게 되면은 신성델타테크, CCS 딱 그냥 이게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죠? 네, 색깔이 너무 짙어요. 그렇죠. 그죠? 너무 색깔이 많이 짙어 있다 보니까 모비스가 이슈가 나와도 이쪽에 수급이 좀 더 많이 몰리고 그런 메타적인 성향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초전도체는 접근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솔직히 뭐 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좋겠죠. 분명히 좋습니다. 나중 가면 로봇, 드론 어디든 다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산업군이지만 너무 먼 미래 아닐까요? 저는 사실 뭐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개발력,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집중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먼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단지 정말 기대감으로 움직여주는 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접근 안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연기금에서 매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급락을 많이 세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 네. 그럼 급락을 많이 세우면서 거래 대금들도 오늘 또 다시 많이 터져줬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보통 눌림이 나와도 다시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 내가 초전도체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성 델타테크 정도는 좀 트레이딩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트레이딩 그렇죠? 관점은 네. 접근이 가능하되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은 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략 받아봤고요. 마지막 핫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핫섹터는 AI 챗봇인데요. 사실 마음 AI가 최우수 네네, 논문상을 맞아요.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뭐 구글과 MS를 제쳤다 이런 헤드라인까지 걸리더라고요. 그쪽이 이제 올린 느낌인데 짧게 한번 저희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뭐 앵커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일단 마음의 AI가 최우수 네. 논문 그 부분들에 있어서 글로벌 빅테크를 제쳤다라는 그런 이슈가 일단은 이슈. 너무 네. 강하게 좀 재료 쪽에 좀 수급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AI 챗봇 쪽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재료 비해서는 거래량이 많이 안 실렸어요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안 실렸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거래량이 많이 안 실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마음 AI 같이 20% 넘게까지 급등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매도 물량도 많이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매도 물량 자체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음 AI가 앞으로 뭐 AI 챗봇 쪽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AI 전체적인 산업 카테고리로 보셔야 돼요. AI 전체적인 성장 그 안에 챗봇이라는 그 산업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만 된다고 해도 인력난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로봇 쪽도 각광을 받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로봇이 대체로 할 수 있는 선체 용접 부분들, 협동 로봇.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활성화가 더욱더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관련 기업들 역시도 주가에 밸류가 좀 충분하게 붙어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마음 AI 같은 경우 오늘 이슈가 저는 며칠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들만 놓고 봐도 오늘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 AI를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7,000원대 이탈 안 하면 저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7,000원대를 일단은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빠르게 이슈 TMI 시간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면서 내일 시장, 앞으로의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께서 오늘도 좀 어떤 이슈 골라와 주셨는지 네네.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로봇 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일단 로봇이 이제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온 것 로봇 같아요. 곱하기 조선이네. 아, 그래요? 네. 조선까지인가요? 아, 그래. 아. 그래요라뇨. 네, 네. 직접 골라오신 거 네네.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이제 로봇 쪽에 조금 더 네. 비중을 실어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네. 사실 뭐 조선이나 로봇이나 뗄 수 없어요. 뭐 지금 로봇이 올라가는 것도 조선의 메타를 좀 받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딱 올라가는 로봇 쪽에 올라가는 키워드 하나는 선체 용접 부분들을 용접. 협동 로봇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협동 로봇 쪽이 좀 강세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와줍니다. 특징적으로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좀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좀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저는 협동 로봇 쪽이 부각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협동 로봇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는 게 또 새로운 시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협동 로봇 쪽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쪽에 지금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협동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저는 계속해서 수요가 좀 증가를 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로봇이 실적과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아마 2025년도부터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 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좋아요. 조선 쪽은 뭐 사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 선박법 쪽에 대한 부분들에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고요. 또 MRO 사업 쪽에 있어서도 결국엔 미국 쪽의 해군 잠수함, 뭐 해군이라든지 잠수함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되어 있는 선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노후화되어 있는 선박들을 결국에는 뭐 수리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유지 보수를 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MRO 쪽에 대한 사업 수주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클 가능성도 굉장히 또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친환경 정책이랑 또 많이 맞물려 있잖아요, 현재. 네. 친환경 정책이랑 좀 많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기자재까지도 연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앞전에는 조선 쪽에 황금 사이클이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조선만 굉장히 잘 갔었어요. 기자재는 좀 많이 못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선박에 대한 뭐 교체부터 엔진 교체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기자재 쪽까지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시기가 좀 도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쪽을 계속해서 압박을 할 겁니다. 미국은. 네네.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LNG선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가 충분히 더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선이 보통 이렇게 황금 사이클이 들어오면은 아무리 못 가도 6개월, 1년은 갑니다. 아무리 못 가도. 맞아요. 예, 황금 사이클 한번 진짜 도래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 눌림은 분명히 있겠죠. 눌림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나가는 그 메타 자체가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가는 그런 상승 메타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조선 쪽에 눌릴 때마다 그래도 조금씩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좀 가격적인 부담감이 느껴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반대로 기자재 쪽 같은 경우도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선과 로봇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적으로 네. 들으셨을 만한 그렇죠. 그런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색다른 질문을 해보고 싶은 네네. 게 만약에 2025년 주도 섹터가 있다면 네.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른다면 본부장님 왜 이렇게 빵 터지셨습니까? 네.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른다면 로봇주와 조선주 중에서 어떤 섹터일 것이다라고 혹시 예상을 하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질문인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데이터나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움직임이나 이런 거 놓고 보면은 로봇이 조금은 조금 더. 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 올해 중순 하반기부터 일단은 상승 사이클 고지에 계속해서 좀 들어왔던 부분들. 물론 이제 조선 쪽에 지금 뻗쳐나간 거죠, 로봇도. 다만 일단은 조선의 필두로만 놓고 봤을 때는 조선이 진짜 어느 정도 지금 프리미엄 지금 반영은 대부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지금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조선이 내년 갔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가 안 나온다라든지 혹은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에 좀 부정적인 어떠한 좀 키워드가 좀 들어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수급에 어떻게 보면 좀 출해도 조금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로봇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쌉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뭐 실적이 안 나온 부분들도 있지만 이 로봇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갈수록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취지로 봤을 때는 가격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면 저는 일단 로봇 쪽이 그래도 조금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주도 섹터 저희가 로봇 쪽 그리고 조선 쪽 같이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로봇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 본부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주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본부장님 저희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포트에 담아 볼까요? 네. 저는 일단 뭐 로봇 쪽 하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일 것 같아요. 일단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도 국내 로봇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또 흑자 전환을 또 했었던 작년에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을 또 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상대적으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개발력 부분들이 계속해서 해외 쪽에서도 많은 러브콜을 좀 받고 있다라는 소리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 줄 알고요. 협동 로봇도 만들 줄 알고 양팔형 로봇이 휴머노이드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력이 조금 더 높은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협동 로봇 쪽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람이 그 할 수 있는 그 수행 능력들을 또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또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갈수록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게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밸류나 프리미엄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반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뒤에 또 든든한 또 지원군이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또 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R&D 센터도 생각보다 많이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R&D 센터까지나 뭐 이런 부분들을 건립을 하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계속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적으로 어떠한 로봇들을 특정적으로 지금 개발을 또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뭐 이슈 보니까 의료용 로봇 쪽까지도 지금 손을 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방면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뭐 코스닥의 대장 역할을 많이 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은 가장 좀 유력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또 수급적으로 외국인 쪽에서도 3거래 연속의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네네.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겠죠, 본부장님? 그렇죠. 일단 로봇 쪽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 특히 이제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좀 많이 샀어요. 네, 어제 좀 그러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많이 샀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 샀네요. 네. 외국인만 들어온 게 아니라 뭐 금융투자, 뭐 투신 들어왔네요. 기관 할 것 없이 네. 연기금도 최근에 다시 들어와주고 네. 있고 그렇다는 것을 일단은 로봇에 대한 이슈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근데 반대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지금 나오는 게 그럴 아닌가라고 수도 생각을 있죠. 좀 할 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다시금 추세 반전을 일으키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전에도 몇 번씩 위로 올려줬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또 다시 저항하고 아래로 빠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좀 팔자. 이런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물량들을 일단 외국인 기관, 뭐 메이저 측에서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좀 기술 개발력이라든지 뭐 그리고 펀더멘탈이라든지 모멘텀 부분의 측면을 좀 보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얼마까지 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래요? 로봇 쪽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기보다는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는 일단 가장 큰 고비는 15만 2천 원이라고 봅니다. 네, 이 구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큰 고비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전에서도 놓고 보게 되면은 이번 연도 8월 달에도 그 고점을 찍고 빠졌었고요. 또 이번 최근에 11월, 12월 달에도 그 고점을 찍고 빠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통곡의 벽이 지금 15만 원대로 좀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번 이슈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내년에 좀 로봇 시장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계약 기대감이 계속해서 붙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15만 원대만 돌파해주면은 그 위쪽에 일단 또 매물이 많아요. 그 위쪽에 또 매물이 많지만 아마 이 박스권을 돌파를 시켜준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 지지가 또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단계적으로 19만 6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19만 6천 원에서 한 20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19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 좀 레인지 박스권 잡으시고 좀 쭉 끌고 가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세한 가격 전략까지도 저희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본부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